자, 갑시다. (67페이지부터인데요) 1, 2번 넘어갑니다. 별표 하나짜리여서. 3번도 별표 하나네요. 넘어갑시다. 4번 볼까요? 4번 3점짜리니까 별표 하나인데 4번 한번 봅시다. 자, 주제입니다. The principle of humane treatment까지가 주어져. 자, 인간적인 대접 또는 대우, 그죠? 인도적인 취급의 원칙은요, exerts, 발휘합니다. On important constraint, 아주 중요한 제약을, 그죠? 제약을 어디에 발휘해요?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criminal justice는 범죄정의인데 사법이에요. 사법부 집행, 사법 집행. 사법이 뭐냐면 법을 이용해서 범죄에 대한 제한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판사, 요걸 사법이라고 얘기해요. 집행에 이런 중요한 제한을 걸어주는데요. 동격이네요. 자, 이 주 운영 과정이에요. 국가 운영 과정. 근데 그 운영 과정은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매우 커다란 해를 어느 누구에게나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요거. 자, 이 사법 집행. 어떤 사람이든 잡혀서 its snares. snare를 보면 이제 여기엔 덫인데 그 함정이라고 하면 돼. 그 취약성, 그 함정에 사로잡히게 된 이 사람에게 크나큰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집행은. suspects, 용의자들과 the accused는 accused people을 의미해요. 더 플러스 분사는 분사 people입니다. accused는 고소고발 당한이죠. 그래서 한자로 당할 피를 이용해서 피고인이라고 해. 용의자들과 피고인들은요,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가장 명백하게 in jeopardy. jeopardy 하면 위험이야. 그러니까 in jeopardy는 위기에 처한, 위험에 빠진이죠. 이 명백하게 용의자와 피해자들이 바로 위기에 처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차적 규칙. 여기서 절차는 보통 형사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절차적 규칙은 형사소송 규칙을 의미해요. 는 기여합니다. 이바지해요. 어디에? 용의자의 인도적 취급에. 그쵸? 범죄자도 우리가 인권을 중요시해서, 사실 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범죄자가 인권이 어딨어?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그래 놓고 그 사람들은 인권을 대접받아야 돼? 난 그게 좀 반대이긴 합니다. 자, 용의자의 인도적 취급에 좀 기여하는데 뭐 함으로써 용의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제공해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요. 또는 도움을 제공해 주죠. 대표적인 게 뭐냐? 국선 변호인 같은 거. 뭐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시하도록 그 법정에서 그들의 사건에 대해 대비하고 사건의 변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증거의 규칙은요, 작용합니다. 행사합니다. 비슷한 기능을 행사해요. 뭐 함으로써? accused persons, 아까 이게 바로 the accused였죠. 피고인들이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뭘? fair, 정당한, 공정한 opportunity, 기회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피고인들에게도 뭐 할 기회? to answer the charges against them. 그들에게 불리한, 여기서 더 charge는 뭔가를 부과하는 건데, 뭐 형이라든지 범죄, 그죠? 범죄에 대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 범죄 진술, 그죠? 에 대하에 그들이 답변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동안에도 그 한 가운데 해도 되고, 그러한 동안에 동시에 그들의 권위, 인권을 존중해 주죠. 뭐 할 권위? 침묵을 유지할 묵비권입니다. 그렇죠? 묵비권을 보장해 주고요. 만약 그들의 이러한 변론,
그들의 상담이 아니라 여기서는 변론을 좀 말하는 걸, 자기가 말하는 걸 keep,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keep one's counsel 하면 자기가 할 말을 간직하고만 있으니까 잠자코 있다, 이런 뜻이야. 말하지 않고 있도록 선택하거나, 이러한 검사로 하여금 검찰 측이 to prove, 증거를 제시하도록 선택한다면 자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피고인, 즉 범죄자들인데, 피고인들이 내가 무죄란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묵비권을 행사해도 검찰 측에서 얘가 유죄란 증거를 제시해야 되잖아. 그치? 이러한 것들과 또 이러한 범죄 증거의 다른 규칙들, 그리고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다른 규칙들은요, treat A as B입니다. A를 B로 대하다. 피고인들을 생각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인간의 대상자로 대해줍니다. 취급해줍니다. 뭐에? 공식적인 어떠한 걱정, 관심과 존중의 대상자로 여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권위를 부여받습니다. 자격을 받아요. 받을 자격이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뭐 할 기회? 능동적인 역할, play a part. 구문 하나 갑시다. part 대신에 role을 써도 됩니다.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예요. 거기에 이제 형용사 active가 part 앞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들도 이제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이고 잠재적으로 아마도 재앙과도 같은 그들의 안녕, 행복, 복지에 직접적이면서도 아마도 재난과도 같은 아주 끔찍한 결과에 있어서, 이 형사소송에 있어서 자기도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핵심 어는 뭡니까? 피고인들과 suspects, 용의자들의 형사 사법 집행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이죠. 그지? 그죠? 인권 존중. 인간으로서 대해준다. 요 얘기입니다. 자, 가봅시다. correlation, 연관관계입니다. 범죄율과 사회복지의 연관관계 전혀 관계없죠. efforts, 노력이에요. revise가 뭐였어? 어저께 우리 선생님 vice 말해줬잖아. 오위 하면서. vice 뭐라고 그랬지? 보다라고 그랬죠. view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re는 뭐야? 다시 보다야. 그러니까 뭐야? review도 있죠. review가 뭔 말이야? 복습하다지. revised도 복습하다입니다. revised도. 복습하다란 뜻 외에도 뭐가 있어? 이렇게 다시 봤네?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뭐야? 개정하다란 뜻도 돼. 알았어? 다시 보고 고치다. 개정하다. 자, 복습하다도 되고. 구시대적인 사법 정의 소송 절차, 형사 소송 절차를 개정하려는 노력? 아니야. 정부의 역할을 확장하는 것. 어디에 있어서? 범죄율 통제에 있어서의 정부 역할을 확장하는 것. 아니죠. 인도적 취급. 현대 사법 정의, 즉 사법에 있어서 인도적 대우, 인도적 취급의 정의를 바꾸는 것. 요걸로 속으면 안 돼. 요게 바뀌었다고 그랬어? 인도적 취급의 정의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나와? 안 나오지. 옛날에는 범죄자들이 이런 취급, 인도적 취급을 받는 게 인도적 정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인도적 취급이라는 개념이 바뀌었다. 정의가 바뀌었다. 나와? 아니잖아. 그냥 인도적 취급을 받아야 한다.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핵심어는 나왔어요. 요거 Humane Treatment in Modern Criminal Justice는 핵심어긴 하지만 여기에 속지 말라고 그랬지.
인도적 취급 또 나왔네. 뭐 용의자들과 피고인들. 핵심은 나왔죠? 근데 어디서? 사법 정의 시스템에서. 맞죠? 이거네. 사법 시스템에서의 용의자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적, 인도적 취급. 정답은 5번이네. 됐습니까? 5번 바로 갑니다. 5번도 합시다. 별표 2개네요. 평가원 문제고요. 3점이었죠. 자, 칸트의 견해로는요. 칸트의 눈에는요. geometrical shapes, 기하학적 도형들. 기하학적 도형이 뭐야? 뭐 세모,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거. 잘 봐. 선생님 그린 게 뭐 요새 한때 유튜브랑 틱톡 보니까 원 그리기 막 이런 거 유행하더만. 여고생들도 그렇고, 예? 그지? 딱 가지고 애들이 막 박수 치고 있으면 탁 샥 해가지고 막 그리더만. 선생님도 봤거든. 그 다음 수학 선생으로 유명한 정승재 선생님도 이거 막 그리는 거야. 선생님도 얼추 좀 잘 그리지 않았어요? 예? 잘 그렸죠? 예? 얼추 그렸습니다. 원이라고 합시다. 예? 이게 기하학적 도형. 좀 이따 예를 들어줄게요. 근데 잘 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잘 봐. 이건 기하학적 도형이야. 이건 기하학적 도형이 아니죠. 일단 그려놓을게. 잘 봐. 이 기하학적 도형, 선생님이 완벽한 원은 아니지만 완벽한 원이라고 여러분 머릿속에는 인식을 해놔. 너무나 완벽해서요. 유발하지 못해요. 뭘? 어떤 심미적, 미적 경험을. 왜? 원이네. 뭐 삼각형이네. 그죠? 도형은 완벽한 형태여서 미적 경험을 유발하지 못한답니다. insofar as 무슨 뜻이야? 뭐뭐 하는 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 도형들이요. 바닥에 깔린 기저에 놓인 개념이나 아이디어와 동의하는 한, 즉 일치하는 한. 그래서 정확성을 가지는 거죠. 가지는데 그 고대의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그리고 찬양했던 정확한 도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 됐어? 기하학적 도형들은 can be grasped, 이해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give rise to는 수거입니다. 뭐를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이에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원,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도형을 보고 우리가 뭐 미적 경험을 하거나 감정의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도형들은요, 이러한 상상력을 움직이진 않아요. 어디로?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 길이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형태나 현상은 그러나 반대로. 자, 여기서 나온 geometrical shapes는 정형화된 기하학적 도형이고, 그러나 얘는 그냥 형태와 현상은 도형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반대로 대조적으로요, 일정한 정도의 특정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geometrical shapes예요. 오케이? 예를 듭시다. 완벽한 원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그린 이 원이 뭐예요? 요거죠. forms 또는 형태나 기하학적 도형이 아닌 형태나 현상을 의미해. 요 놈들은 측정 불가능하잖아. 이거 원이야? 아니잖아. 그치? 요런 건 측정할 수 있죠. 뭐 지름이 얼마다, 둘레가 얼마다. 그치? 완벽한 원이라고 했을 때. 근데 얘네들은 그리고요. 근데 제약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제약도 없고 stimulate the, 근데요, 자극하죠. human imagination,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자, 보죠. 요거 보면서 이거 완벽한 원이면 원이네라고 여겨. 그러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미적 경험을 야기하진 않아. 하지만 요걸 보면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왜? 요거 보는 순간 어떤 사람, 만화에 나오는 말풍선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소주병에 있는 참이슬이네? 막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얘기야. 이거 보고 하나로 획일적으로 원이다 라고 생각하겠어? 아니란 얘기야. 이해 가요? 그러므로 그것들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유발하는 능력이죠. Sublime aesthetic experience입니다. 아주 숭고한 미적 경험을 유발할 수 있어. 정리됐죠? 자,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얘는요. 자, 미적 경험을 야기하지도 않고 감정을 유발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측정 가능하고 이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얘는 측정 불가능성이죠. 그럼 당연히 이해란 말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러나 이놈은 미적 경험을 야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직 감정 얘기는 안 나왔어요. 자,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 측정 불가능한 물체를 경험하는 것과 연관된 감정, 관련된 감정은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한정할 수 없거나 형태가 없는 물체들입니다. 요 기쁨은요. 요렇게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라고? 즐기는 것이라고. 한 사람 자신의 감정적인 정신적 활동을 즐기는 것이라고. 감정. 그죠? 말 그대로, 즉 다시 말해서 그 기쁨은 뭐로 구성된다? 도전받는 거야. 그리고 애쓰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야. 그리고 해독하려고, 해석하려고. 그 현상, 어떤 현상? 프레젠트는 형용사예요. 존재하는 현상을 해독하려고 하는 것. To view, 그죠? 보기 위해서. 게다가 그 기쁨의 일부는요, comes from, 어디로부터 생겨난다? 한 사람의 안전지대, comfort zone, 안전지대가 일시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violated, 침범당하게, 위배당하게 함으로써 기쁨이 생겨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원을 그렸어. 그럼 요렇게 한단 말이야. 원이구나. 근데 원이 아닌 요런 형태를 그리면 상상력도 자극하고, 그러니까 미적 경험 가능하고 감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 뭐야? 이거는 원이 그려져 있을 때 우리는 컴포트 존, 편안하게 원이라는 걸 느끼는데 이건 뭐야 도대체?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포트 존이 침범당하는 거지. 알겠어? 도전받는 거고. 이게 뭘까 하고 이해하려고 애쓰게 되고, 그럼으로써 뭐가 생겨난다? 기쁨이 생겨난다. 알겠어? 요거 요약한 거예요. 알겠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잘 이해 안 갈 때 요렇게 좀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글은 요렇게 그림을 통해서라도 좀 얘기해 줄게요. 됐습니다. 1번 다양성. 뭐예요? 미적 경험.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시대의 미적 경험의 다양성. 아니죠. 이런 얘기 나오려면 현대에는 어떤 미적 경험이 있었지만 과거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쩌고 중세시대 이런 거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재된 안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도형. 이건 중심어가 아니죠 지금. 그지? 오히려 현상이나 형태, 기하학적 도형과 반대되는 개념 얘기했잖아. 그 다음 불완전한 개념이죠. 현대의 미학의 불완전성의 개념 아니지 이것도. 그죠? 미적 정확성을 향한 타고난 끌림 맞아? 아니지 이거.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적으로 미적으로 완벽한 것에 끌린다. 아니야. 기쁨 나왔네. 심미적, 미적 기쁨이야. 뭘로부터 생겨나는? 요게 중요한 거지. 완벽한 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제한받지 않는 것들로부터 생겨난 미적 기쁨. 정답 5번. 제한받지 않는 게 뭐예요? 정형화되고 도형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도형이야. 그지? 그게 바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자극받고 기쁨이 생겨난다라고 했죠. 그 다음 6번도 바로 갑시다. 또 이것도 평가원 문제고 별표 2개. 네요. 3점은 아니지만. 자, 우리가 hear a story,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우리는요. 신념, 믿음을 추구합니다. 찾습니다. 보통 belief나 beliefs 다음에는 대신 나오면 대부분 동격의 접속사가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신념은요. 언급되어지는, 그쵸? 언급되어집니다. 자, 위에서, 즉 이야기, 어떤 이야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신념이 담겨있지 하고 찾아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신념 안에는 교훈도 해당되고 주제도 해당되겠죠. 옛날에 햇님 달님이가 있었는데 말이야. 엄마가 시장에 떡 팔러 간 동안에 아무도 이러지 말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담긴 교훈이나 메시지, 즉 신념은 뭘까 하고 찾아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든 많은 가능성 있는 신념을 그 안에, 내재 안에 다 담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어떻게 그러한 신념들을 찾아낼까요? 발견할까요? 우리는 그것들, 그 신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함으로써? 그 신념을 looking through, 쭉 살펴봄으로써, 훑어봄으로써. 어떤 신념이에요? 목관대 생각도 있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쭉 훑어봄으로써. 즉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 신념이 뭘까? 이걸 찾아보는데 뭘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뭐에 해당할까를 찾아본대. 우리는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는 as입니다. 별 관심 없어요. 뭐만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있는, 알고 있는 것을 찾는 것만큼, 즉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지금 이야기 듣는 것에는 더 이상 이제 관심이 없대. Picture it in this way. 그것을 요렇게 한번 그림 그려봅시다. 요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자로서, 즉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요 어떤 신념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의 리스트. 그리고 그것을 주제의 영역에 의해 지표, 색임을 매겼다고 해요.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했을 때 우리는 시도합니다. 뭐 하려고 시도해요? 어떤 신념인가를 찾아보려고 시도해요. 우리의 것 중에서. 자,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신념이 1번부터 50번까지 있다고 쳐. 요거 리스트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신념, belief는 뭐야? 1번부터 50번에 뭐에 해당하는지 찾아본다는 얘기야.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야기와 연관된 것이 1번부터 50번까지 중에 어떤 belief와 관련된 건가를 찾아본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부착돼 있다, 붙어 있다, 그 신념과 부착돼 있다, 즉 연관이 있다, 연결돼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비교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그 이야기와 비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이제 됩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낡은 옛날 이야기, 이전에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의 기능이 돼버립니다. 접속사 원쓰죠.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라고 했어요. 일단
하나의 신념을 1번부터 50번까지 중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요 37번 신념 얘기구나, 메시지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연결 지어버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처리하지도 않아요. 처리할 필요도 없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다른 신념들에 대한 검색은 멈추게 됩니다. 이야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이제 처음 듣고 있어. 근데 내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콩쥐팥쥐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야. 맥락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콩쥐팥쥐 신데렐라. 그지? 콩쥐팥쥐에서도 막 잔치집 가는데 넌 오지마! 이거 해놔! 그래가지고 독 깨진 독에 물 붓게 만들고 밥 다 갈아놔! 나무 우미 주고 막 그런 거잖아. 신데렐라도 마찬가지죠? 댄스 파티 무도회 가는데 새엄마랑 언니들이 넌 오지마! 그러고 막 집안일 해놔! 막 이거잖아. 근데 신데렐라 뉴 스토리를 들으면서 찾는 거야. 이 이야기에 담긴 빌리프가 내가 들은 1번에서 50번까지 이야기들 중에 37번 콩쥐팥쥐가 가지고 있는 빌리프와 동일하네를 찾는다고. 알겠어? 그리고 이걸 찾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혹시 37번 콩쥐팥쥐가 가지고 있는 빌리프, 그 신념이 아니라 다른 메시지는 아닐까라고 검색해보는 과정마저도 멈춰버리게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해 가지? 응. 그러니까 이건 독해력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건 한국말로 해준 거 있잖아 지금. 이건 독해력이에요. 자, 보기 갑니다 그럼. The use of a new story in understanding an old story. 서로 바뀌었어요. 그죠? 서로 바뀌었죠. 왜? 오래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이야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신념을 찾을 때 오래된 이야기의 신념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로 바뀌었지.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반대야 이거? 이해가요? 그 다음 한계래요. 우리의 기억력. 아니야 이거 넘어갑시다. 말도 안 됐잖아. 기억력의 한계는 언급도 안 됐고. 영향력이죠. 새로운 이야기가 우리의 신념에 도전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 아니야. 가장 효과적인 전략, 스토리텔링 스킬 얘기도 안 나왔죠? 아니죠. 역할입니다. Our existing beliefs, 이게 바로 뭐예요? 기존에 존재하던 신념이니까 요거죠. 이게 old story죠. 이게 old belief라고 해도 되고, comprehending a new story, 그죠?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 신데렐라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콩쥐팥쥐의 이걸 이용해서 빌리프를 검색한다고 그랬죠. 그지? 그 역할이에요.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신데렐라 콩쥐팥쥐 예를 들었지만 대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의 신념과 뭐가 비슷한지 요걸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 다음 7번 합시다. 7번 별표 2개네 이것도. 주제입니다. 자, 12세기와 13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매뉴얼, 지침. 근데 어떤 매뉴얼이에요? 테이블 매너스, 식탁 예절,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누구에게? 귀족들의 새끼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최초의 매뉴얼이 등장했는데요. 그것은 일종의 장르였습니다. 자, 어떤 장르였냐면 상당히 성공을 거둔 장르였어요. 초기의 현대, 근현대죠. 예. The Courtier by 발데세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 책이에요. 하고 또 몽시뇨르 델라 카사의 갈라테오라는 이 책과 함께 근현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만들어진, 서로 다른 유럽 국가에서 만들어진 이런 책들과 함께 큰 성공을 거두었답니다. 뭐가? 식사예절 가르치는 매뉴얼이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은요 모두 다 지침, 가르침, 도구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서 가르침이 아니네, 인스트루먼트네요. 도구였는데요, 뭘 의도된 도구죠. 규정하고 구별하는, who is in, 누굴 껴줄 건가, who is out, 누굴 뺄 건가, 그치? 를 규정하고 구분짓는 도구로 의도된 거였어요. 그래서 분리해버렸습니다. separating. 뭐를? A from B예요. B로부터 A를 분리하라는데 그냥 편하게 해석은 A와 B를 분리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분리했대요. 참여자와 ostracize는 쫓아내다, 배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참여자와 배척자, 본문에는 추방자라고 나왔네. 추방하다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그러니까 참여자들과 추방자들로 분리해버렸습니다. 즉 참여자가 who is in이고 추방자들이 who is out이잖아요.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내용 이해가? 긴 내용 다 할 필요 없어. 12세기, 13세기경에 최초의 식사 예절을 다룬 매뉴얼이 등장했는데 얘가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책들과 함께 이놈이 무슨 도구로서 활용됐어? 누구를 껴줄 건가? 누구를 뺄 건가? 즉 참여자와 추방해야 될 놈을 분리하는 도구로서 활용됐다고. 이해가? 그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is, that 요 사이에 전치사구 왔죠? 그죠? 그럼 얘는 전치사구면 100% 강조구문이에요. 100% 강조구문입니다. 부사구가 오면 볼 필요도 없어요. 왜? 부사구는 전치사구와 같은 부사나 부사구는 is의 보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럼 100% 강조구문이야. 잘 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뭐뭐 한 것은. 그쵸? 근데 선생님 그냥 직역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매뉴얼들이죠. 좋은 예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귀족층, 그죠? 을 대상으로 한 훌륭한 예절에 대한 지침서, 매뉴얼들이 항상 부정적인 언급, 지침, 부정적인 언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에 대해? 농사꾼들 또는 소작농, 농민, 소작농에 대해 부정적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소작농들은 아주 형편없이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들은 그 식탁 예절의 규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땅 주인의 식탁에서, 귀족층의 식탁에서, 그지? 배척당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식사 예절을 다룬 매뉴얼이 12세기, 13세기에 최초로 나왔는데 이게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대. 다른 책들과 함께. 그리고 이건 무슨 도구로 활용됐어?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에? 식사 예절도 모르는 무식한 소장농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우리 로들리 테이블에 어떻게 껴들어? 빠져 이 자식아. 추방자. 우리 아들, 너는 귀족의 아들이니까 식탁 예절을 잘 지켜야 되고 여기에 참여하렴. 이해가요? 음식 예절이죠. 음식 예절, 푸드 에티켓은요, 드디어 이제 사회 장벽의 신호, 사인이 되어버렸어요. 사회적인 벽에. 그리고요, 또 그것을 허무는 것, 그 장벽을 허무는 것에 불가능함의 신호가 되어버렸어요. 드디어 이제. 자, 요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야? 식사 예절을 다룬 매뉴얼들, 즉 식사 예절 자체가 뭐야? 사회 장벽이 되어버렸어.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고 그걸 허무는 것마저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치? 됐어요? 자, The table manners as a market for class, 마크네요. class distinction. 자, 정답이죠.
계층 차별, 구별을 위한 표시장치로서의 식사 예절. 맞지? 맞잖아. separation 대신에 distinction, 구분, 구별, 차별. 됐어요? 클래스, 너랑 나랑은 자식아 클래스가 달라. 어디 소작농자 주제에 겸상하려고 해, 이 자식아. 그치? 중세 유럽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 선생님 심지어 선생님은 근현대사를 산 사람은 아니고, 에? 선생님은 여러분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긴 해가지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어렸을 적에 선생님 할아버지들은 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상을 따로 보고 같은 방에서 아버지만 드시는 상이 있고 엄마하고 선생님하고 선생님 큰아들인데 선생님 동생들이 요 상에서 먹었어. 아주 어렸을 적에는. 이게 더 언제 심해져? 시골 할머니 집이나 외할머니 집,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 집을 가면 더 심해졌어. 남자 어른들하고 아버지들만 상을 따로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다른 방에서 애들하고 여자들, 이모, 숙모, 에? 큰엄마, 작은엄마 이렇게 먹는. 일종의 비슷한 거잖아요. 디스팅션이잖아요, 이것도. 그렇지? 물론 식사 예절은 아니지만 에?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8살 되니 8살인가 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부터 외갓집이나 시골 할머니 집 가면 남자들 먹는 식탁에 껴주더라고. 장손이니까. 너는 남자니까 이제 우리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런 게 있었죠. 나름 뭐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하지도 못할 나이긴 했습니다만, 물론 식사 예절의 범주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좀 비슷한 사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 도구로서의, 차별 장치로서의 식사 에티켓 또는 매뉴얼스, 그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정답 1번이죠. 됐어요? 나머지 보기는 일단 생략, 이번엔 생략합시다. 아, 원래 선생님이 하기로 여러분한테 해석해 주려고 지금 표시해 놓은 게 4개나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나 2개 정도만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 뭐를 해줘야 여러분이 좋아할까? 오케이, 그러면 좀 어려운 거 하나 하고 좀 쉬운 거 하나 2개 합시다. 하는 김에. 알았죠? 자, 그럼 10번 가봅시다. 10번 3점이었어요 이것도 역시 평가원 문제고 난이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꽤나 철학적인 주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Conventional wisdom 하면 관습적 지혜라는 뜻이죠. 관례적, 관습적 지혜. 이건 뭔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례 요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알겠죠?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collective wisdom 이란 말이 있어요. collective wisdom 무슨 뜻이야? collective가 뭐죠? collect가 뭐야? collect 알잖아. 중학교 1학년 때에도 막 나오잖아.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 해가지고 나오잖아.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야, 모으는 것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 모으다 수집하다지. 거기 IB 붙은 거야. 모으는 걸 많이 하는 거. 그래서 집단적인이야. 집단적인, 총체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 들어봤어? 아마 유튜브나 방송에서도 이런 말 들어봤죠? 집단지성. 들어봤지? 집단지성이 뭐야? 집단지성의 우수함 이런 거 있잖아. 혼자서 아무리 머리를 끙끙 앓고 싸맸을 때, 잘 몰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튜버가 이런 거 막 투표하고 하잖아. 어? 설문조사 하듯이. 자, 여러분 유튜버가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러지. 여러분
저 이번에 유튜브 수익이 500만 원 났는데요. 이거 부모님께 드린다. 1번. 2번. 평소에 갖고 싶었던 에르메스 백을 산다. 2번.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의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무리의 힘이야. 무리의 지성. 어? 혼자서 뭔가 결정하기, 한 사람의 머리로는 결정하기 힘들지만 집단으로 모였을 때 집단의 결정력이나 지성이 훨씬 더 개개인의 이 지성의 총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 요런 의미야. 알겠어요? 멍해지죠? 벌써부터 요거 얘기만 했는데. 자, 빨리 가봅시다. 기존의 통념, 사회적 통념, 서양에서는요. 근데 그 사회적 통념은 영향을 받았답니다. 얘는 적을 꿈입니다. 위스덤은. 뭐에? 플라토부터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던 서양의 기존 통념, 사회적 통념은요. Credit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uines with, 아이고, 여기까지 A예요. 여기까지 A. with B입니다. 구문. credit A with B입니다. 잘 봐. A를 믿다, 신뢰하다죠. 크레딧, 신용하다잖아요, 원래. 크레딧 카드가 신용 카드잖아. 그러니까 신용하다, 신뢰하다야. 근데 그냥 A에게 B가 있다고 믿다야. 그런데 왜 스님이 이렇게 뛰어나냐면 요 뜻도 돼요. A에게 B가 있다고 믿다, 또는 A에게 B의 공로가 있다고 믿다. 때로는 그래서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B를 A의 공로로 돌리다, 공덕으로 돌리다, B를 A의 공으로 치하하다, 이런 뜻도 있어. 요게 수동형이 되면 오히려 수동형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B의 공로를 인정받다. A가 B의 공로를 치하받다. 이런 의미야. B를 또는 B를 완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막 헷갈리거든. B를 A의 공로로 돌리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 일단 요걸 알아야 확장할 수 있죠. 됐죠? 자, 봐. 자, 서구의 기본적 사회 통념은요, 개개인들이에요. 특히 천재들이 뭘 가지고 있대요? 창의력,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됐죠? 됐죠? 사회적, 문화적 영향, 그리고 원인들은요, 아주 최소화, 극소화되고 이그노드, 심지어 무시당하고요, 제거되기도 합니다. 고려에서. 고려해야 된, 고려사항에서 완전 제거돼요. 선생님은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주제 뭐겠다라고 생각 딱 들어. 선생님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통념 던지기를 통한 주제 도출이라고 했잖아. 서두에 던져놓는 통념은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배치된다. 서두에 던지는 통념은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한다, 배치된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했지. 통념이 뭐래? 야, 개개인들이 우수해서 창의력과 독창성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뭐가 무시당하고 폐기되고 최소화된데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 따위는, 또는 사회적, 문화적 원인은 무시되고 최소화되고 폐기당해버린대. 그럼 이 사람은 결국 뭐가 더 중요하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재들의 창의력과 독창성이 중요한 거야?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과 원인이 중요한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이해 가요? 끝났어, 사실은.
에? 이게 통념 던지기를 이용한 주제 도출이야. 사고력, 생각, 독창적이고 이면서도 원조의 것, 독창적이면서도 기존의 것, 관습적인 이러한 생각들은요, be identified with는 수동태죠. 뭐뭐와 동일시, 같은 취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개인과 동일시돼요. 아주 어떤 생각을 딱 독창적인 생각을 내면 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가 천재라는 명망을 가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야 역시 기수문이기 때문에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긴다는 얘기야. 에? 동일시돼 버리고요. 그리고 특별한 거죠. 개인인 것 또는 개인이 하는 이런 특별한 일들이 전부 다 뭐로 추적되어진다. 뭐로 원인이 돌려진다. 그들의 유전자와 그들의 두뇌. 이야 저 유전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야 저 사람이 두뇌 머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추적되어진대요. 그런데 여기 놓인 트릭은요, 트릭 속임수란 뜻도 있고 요령이란 뜻도 있어요. 또는 기술적 장치란 뜻도 있고. 여기 놓인 트릭은요,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야. 뭐? 개개의 인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구성들이다. 그 자체이다. 이 말이야. 그치? 지금 이 통념 속에 놓여진 속임수, 트릭은, 즉, 이 통념에서 놓치고 있는 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은, 야, 개인이 뛰어나서 이 정도야. 개인이 아니라, 개인들 결국 개인들이 다 모여서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거야. 즉 개인이 그 뛰어난 개인들도 사회의 구성 요소일 뿐이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요? 인바링 그래서 구체화하고요, 구현해내고 그 다음 반영하는 거죠.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의 다양성을 구체화하고 반영합니다. 그 개개인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노출되어 온 이러한 영향력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삶 동안에. 우리의 개개인성 또는 개인성, 개성은요, 부인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개성이 거부당하고 부인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뭐라고 여겨집니까? 여겨집니다. 특별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여러분의 개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성격 개성조차도 사회, 문화적 경험의 산물이에요 이 말이라고. 뇌 그 자체는요 사회적인 것입니다. 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구조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그 사회 환경에 의해 연결성 수준까지 영향받은 거거든요. 뇌가 이 사람의 개인의 머리가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이걸 한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의 뇌도 사회 환경과 연결이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향 받은 거라고요. 그치? 얘가? 졸라 머리 좋은 사람 밀림에다 혼자 창 들고 아직도 사냥을 하는 요런 데다 던져놔봤자, 예를 들어 에디슨 같은 사람 태어나자마자 그 물론 원시 부족들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여기다 던져놨어. 전구 발명했겠어? 아마존 밀림에서 전구 발명했겠냐고. 결국 에디슨이나 뭐 독창적이고 훌륭한 창의력을 가진 천재들, 그 개개인들도 결국은 뭐다? 사회 경험, 문화 경험을 통해 영향받은 그거의 산물이란 얘기야. 이해 가요? 그렇지? 맞지? 개인은요 법적이고요, 합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허구일 뿐이야. 개인이란 말은 허상이야, 허상. 법적으로 그냥 정해놓은. 마치 뭐처럼 아이라는 말, 아이가 문법적 착각인 것처럼, 환상인 것처럼. 무슨 얘기야? 아이, 이게 문법적 착각이래. 아이, 우리가 문법적으로 아이 하면 주격으로 나는 이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진짜 아이가 나야? 아니지? 이 아이가 나냐고. 이 아이라는 글자가 나야? 아니잖아요. 문법적으로 규정해놓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 착각이야. 우리가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라고 일컫는 것조차도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거, 종교적으로 규정해놓은 거, 정치적으로 규정해놓은 그냥 허구일 뿐이지, 결국은 뭐야? 사회적, 문화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 거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논지는 결국 뭐예요? 개인보다 뭐다? 사회적, 문화적,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조차도 사회, 문화적 경험이다. 사회, 문화의 우수성이야. 이해가요? 알겠죠? 인식입니다. 사회 본성. 개개인 안에 내재된 사회적 특성, 본성에 대한 인식. 이거요. 보기가 어렵지만. 봐, 무슨 얘기냐면, 개개인 안에 이미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도. 즉,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 아까 그 말이 나왔죠. 개인도 이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일 뿐이다 라고 그랬잖아. 그치? 1번이. 근데 말이 어려워. 그치? 두 번째, 봐봐. 갭을 채우는 방법? 뭐? 개성과 집단성. 개인성과 집단성의 차이 아니에요. 그 다음, 독창적인 생각을 관습적, 기존의 생각과 구별하는 것에 대한 이슈. 아니죠. 진정한 개성. 인간의 유전자 안에 구현된 진정한 개성에 대한 지식? 아니야. 필요성. 뭐? 바꾸는 거예요. 개인주의에서 독립으로의 변화의 필요성. 이것도 아니죠. 그지? 보기가 어렵지, 근데. 이 말이 어렵잖아. 그쵸? 이 말이 어려운 거야. 이 소셜 네이처가 뭐야? 자, 잘 봐. inherent는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된이야. individuality, 개인성, 개성이야. 개인에게 이미 안에 품고 있대. 내재됐대. 뭐가? 사회적 특징이. 즉, 사회적 영향력. 응? 알았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일 뿐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개인 안에 사회적 영향력, 사회적 본성이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개인이란 말 자체도 법적, 종교적 허상일 뿐이라고 그랬잖아. 아이가, 우리가 그냥 문법적으로 아이는 나다라고 약속해놓은 허상인 것처럼. 알았어요? 응?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 좀 지났지만. 쉬운 거 하면서 여러분의 좀 긴장을 푸는 의미로 하나만 더 끝냅시다. 맨 마지막 거 갑니다. 15번.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합니다, 지금. 여러분 복습도 중요하지만 예습 꼭 하셔야 됩니다. 예습 꼭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 반드시 찾아보고 최소한 뒤에 해석지라도 읽어오라고 그랬어요. 자, 갑니다. 역시 3점. 수능 문제였어요. 자, 어려움이 발생해요. 뭐 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기계들을 think of A as B죠. A를 B라고 여기다.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력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끝났어, 이거. 사실. 주제 나왔잖아. 야, 우리가 사람과 기계를 협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겨. 뭔 말이야? 그럼 어려움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과 기계를 collaborative systems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 맞아? 어? 야, 나연이, 너 내일까지 단어 120개 다 못 외우면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어려움이 안 생기려면 이 말은 뭔 말이야? 내일까지 단어 120개 다 외우란 얘기잖아. 이해가? 맞아요? 자, 선생님 말의 주제가 뭔지 봐.
여러분들 지금부터 5분 동안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을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이 자리에 5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똑같아. 언제 어려움 발생하는데 사람과 기계를 협력하는 체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려움 발생한다는 얘기는 사람과 기계는 결국 협동하는 관계다. 맞아? 그래서 주제 끝났다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 갑니까? 이게 독해력이야. 앞으로 선생님 계속 할 거야. 괜찮아.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습득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독해력은 단기간에 완성되기는 좀 힘들긴 해요. 그래서 같이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독해력,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독해력은 10% 중에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선생님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지? 90%는 어휘력이고, 그지? 문법 구조가 5%, 독해력이 5%라고 했잖아. 5%는 단기간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평생 동안 책을 얼마나 읽었냐가 결정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책 조금씩 읽어요. 문법책, 뭐 이런 공부하는 책만 책이 아니라 아무 부담 없는 수필집이어도 좋아. 만화책 말고. 만화책도 글자 많은 만화책은 괜찮아요. 소설책도 괜찮아. 근데 되도록이면 뭘 좀 권장하느냐.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수업하면서 겪어봤듯이 대부분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언어나 철학적인, 교양적인 언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 지문에. 그치? 그럼 실제로 독해력에 많이 도움되는 건 뭐야? 교양서적이에요. 철학서적이고 전문서적이야. 그러나 어려워. 그건 한글로 된 것도 어려워. 영어로 된 건 더 어렵겠지. 그럼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얇은 수필집이라도 한 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책은 왜 써? 문제집이 됐건 시집이 됐건 소설책이 됐건 신문 기사가 됐건 글자로 된 활자 매체 책을 왜 인쇄할까? 선생님도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 쳐봐. 네이버에 기수문 치면 선생님은 인물정보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쓴 책이 한 20권 나와. 선생님이 한 20권 정도의 책을 왜 썼을까? 글을 쓰는 이유. 왜 책을 썼을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려고 책 쓴 거 아니야. 무슨 말? 선생님은 영어책을 썼어요. 영어 공부책, 학습책을. 참고서, 기본서, 교재, 문법책, 모의고사책 이거 썼어.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요거 봐라. 요렇게 공부해라. 라고 하고 싶어서 쓴 거 아니야. 그지? 시집, 수필집, 소설책도 마찬가지야.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 말이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모든 책은 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 글자로. 알았어요?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왜 이 사람이 이 지문을 썼어? 야, 내 생각은 이거거든?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뭐냐? 그래서 주장, 주제, 요지, 제목 뽑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여러분 꼭 책 읽어야 돼, 책. 에? 선생님도 자주 읽지는 못합니다만, 선생님 집사람은 오히려 지금 늦바람이 들어서 나이 50 먹어가지고 선생님 집사람은 지금 막 일주일에 책 막 많이 읽을 때는 2-3권씩 읽고 막 그래. 경제에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어? 나이 먹고 늦바람 불어가지고. 선생님은 왜 안 읽어요? 어렸을 때 많이 읽었습니다. 어? 어렸을 때 많이 읽었고 수천 권 읽었어. 왜 그랬는지 몰라. 선생님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기억 중에도 우리 이모들이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이모 집 데려가면 4살, 5살 때 막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을 때 사라졌대. 어디 갔지? 하고 가면 작은 방, 서재나 작은 방 가서 책꽂이에서 책 빼가지고 읽고 있었대, 내가. 나는 잘 기억 안 나. 책을 엄청 좋아했대, 내가. 그래서 막 가난한 형편에서도 어머니가 빚을 얻어다가 막 책도 사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많이 읽어서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 선생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거 하는 거예요. 됐죠? 주제 끝났으니까 수업은 끝내도 되는데 빠르게 갑시다. 하지만요, 자, 어떠한 일이든지요, 자동화될 수 있어요.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할당해 버려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계에게. 자동화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당해 버리고 나머지만 인간에게 남겨둡니다. 알았어요? 이것은 결국 end up ing.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 준 것 같은데 뭐뭐 하는 결과로 끝나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결국 어떠어떠하게 되다.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뭐? 행동하라고.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라고. 여기서 패션은 방식입니다. In ways that, 우리 배웠잖아요. In ways that. 요 대시 대부분 관계부사로 나오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나올 때도 있다고 그랬지? 여기서는 주관대로 나옵니다. 그래도 해석은 선생님이 요렇게 하라고 했어요. 무엇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하라고 그랬죠. 뭐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능력과 구별되는 다른 방식으로. 즉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기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행동하라고 요구한대요.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고 관리 감독할 거라고 기대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계속 경각심을 유지한다는 의미죠.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는 뭔가에 대해서, 그쵸? 우리가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뭐 하라고? 반복되는 작용들을 하라고. 극한의 정확성을 가지고 오니까 극도로 정확하게 반복적 작업을 하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어떤 정확성이냐면 기계에 의해서 요구되는 정확성을 가지고 또다시 한번 그것은 어떤 일이냐면 something we are not good at. 역시 그 일도 또다시 한번 우리가 잘 못하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사람과 기계를 협력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동화된 일은 기계한테 맡기고 나머지 일을 사람한테 맡겨서 결국은 사람에게도 기계에게나 가능한 정확성을 가지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라고 마치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람들도 일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기계와 사람의 요소를 나눠 버릴 때입니다. 그쵸? 업무의 요소로 나눠버릴 때, 이러한 방식으로 나눠버릴 때, 기계적 업무 요소, 인간의 업무 요소를 나눠버릴 때, fail to 또 나왔죠? 실패하다 아니야. 하지 못하다라고 그랬어요. 할 수 없다. 우리는 take advantage of, 이익을 얻을 수 없어요. 뭐? 인간의, 이용해 먹을 수 없다는 얘기지. 인간의 장점과 능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영역에? 어떤 영역?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영역에만 의존해버려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따위는 이용도 못 해먹고 오히려 거꾸로 인간이 어울리지 않는, 잘하지 못하는 부분만 의존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사람들이 욕먹게 돼요. 비난받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사람과 기계를 협력적 체계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하는 일을 나눠버려서 심지어 사람들에게마저도 기계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요구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장점 따위는 무시당해버리고 오히려 인간이 기계적으로 못하는 일만 맡게 돼서 나중에 욕먹는 건 결국 인간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마지막 복입니다. 어려움이죠. 일단 부정적인 글이니까 요거는 그럴싸합니다.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고 실패를 피하는 어려움? 이거 아니지. 그치? 이익 아닐 거예요. 왠지. 뭐, 기계와 인간을 함께 일하게 하는 이익. 이익 얘기 나왔어? 물론 함께 일하게 해야 된다는 게 논지긴 하지만 함께 일하는 요소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생긴다라고 그랬지 이익을 서술한 건 아니잖아.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알았어요? 예? Issues of allocating. 자, 할당하는 거죠. 맞지 않는 업무를 누구에게? 인간에게.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인간에게 할당해버리는 문제. 맞아? 맞잖아. 그치? 그치? 됐어요? 오케이? 알겠죠?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다? 인간과 기계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협력체제로 인정해서 인간에게도 기계나 할 수 있는 능숙하지 못한 부적절한 일을 할당하지 마라 이거야. 알았어요? 인간의 장점을 살려내자. 그치? 심지어 우리가 지금은 인간의 장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기계나 컴퓨터는 가지지 못하는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나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마저도 지금은 AI가 해내고 있죠. 그거 알아요? AI가 지금은 작곡도 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노래 작곡합니다. 심지어 뭐도 해요? 그림도 그려요. 심지어 뭐도 해? 소설책도 씁니다. AI가 지금 그래? 이건 뭐 인간의 장점이라고만 여겼다. 그지? 나중에는 진짜로 그래서 막 우리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것처럼 AI가 인간을 막 통제하고 배신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 AI가 이 지구, 전 지구를, 세상을 지배해버리고 인간을 발밑에 두고 통제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AI 편에 쓸 거야? 로봇들 편에 쓸 거냐고? 옛날에 과거 친일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로봇 편에 달라붙어서 로봇의 앞잡이가 될 거야. 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봤잖아. 친일파로 살았던 인간들이 처단받지 않고 오히려 그 후대의 후대까지 영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고 있는 생생한 증거를 겪고 있잖아.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뻘소리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오늘 좀 어려웠어.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걸 6강부터는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점 어려워져요. 꼭 예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1단계 예습 내용 좀 알아야 되고 알았죠? 최소의 예습이지 1단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문제 풀고 단어 찾고 전부 내용도 숙지하면 더 좋죠.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